제발 내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독일 함부르크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병원의 복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노인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럽의 병원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뉴스가 희망을 비췄습니다. 그 뉴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희망으로 기적은 가능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빅터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65년을 살아온 은퇴한 자동차 엔지니어죠. 제 인생에서 고치지 못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손자 에밀의 심장이에요. 함부르크의 겨울은 유독 차갑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낯빛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죠. 오늘도 저는 에밀의 병실에 앉아 작은 손을 잡고 있어요. 8살 아이치고는 너무 작고 창백한 손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에밀은 제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물었어요. 항상 어른스러운 말투로 질문하는 모습이 가끔은 가슴 아프게 만들죠. 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아닌 학교에서 뛰어놀 나이입니다. 저는 자동차 엔진을 처음 고쳤던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에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손자는 복잡한 기계 이야기를 좋아하죠. 아마도 제 피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저는 65년 인생의 대부분을 독일 최고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로 보냈어요. 어떤 고장난 엔진이라도 제 손에 들어오면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에밀은 제가 모든 걸 고칠 수 있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에밀의 심장. 복합선천성 심장기형. 긴 의학 용어로 가득한 진단서를 받던 날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에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 신뢰가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죠.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부르크 대학병원, 이제 독일 내 모든 주요 병원의 의견은 동일했어요. 수술 성공률 10% 미만, 성장 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의 말은 정중하지만 냉정했습니다. 에밀의 심장은 너무 복잡하게 기형이 진행되어 있고 아직 어린 나이라 수술이 더 위험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에밀은 제 눈물을 발견하고 왜 우느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며 창밖이 밝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에밀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오히려 아이가 저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통제와 논리로 가득했어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의 심장은 제 능력 밖의 영역이죠.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에밀이 오늘 만난 버나드 교수님의 말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8살 아이에게 생존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더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에밀의 눈에서 희망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제 여동생 마틸다가 들어왔어요. 심장내과 간호사인 마틸다는 에밀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마틸다는 에밀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는 저에게 눈짓했어요. 복도에서 이야기하자는 신호였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마틸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버나드 교수와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들과 똑같이 기다려보자는 말뿐이었다고 답했어요. 제 목소리에 쌓인 분노가 느껴졌을 겁니다. 마틸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주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고요. 몇몇 간호사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마틸다는 제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엔진을 고쳐왔지만 심장은 엔진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렇습니다. 심장은 엔진이 아닙니다.
부품을 교체하거나 새 모델로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아니죠. 에밀의 심장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멈추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가에 잠시 멈춰 섰어요. 함부르크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에밀의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박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35년간 일하며 불가능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왔죠.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함부르크의 모든 병원, 그 다음은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까지 독일 전역을 돌았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은 모두 비슷했어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뮌헨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의는 저에게 유럽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의사 명단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들고 스위스, 프랑스, 영국까지 찾아다녔어요. 시간과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모든 전문가들이 내리는 동일한 결론이었어요. 스위스 취리히의 심장외과 교수는 에밀의 스캔 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긴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수술 성공률 10% 미만, 그것도 에밀이 더 성장한 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파리에서 만난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는 조금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올 때 파리의 에펠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웃고 있었죠. 그들의 행복이 저와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에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밀은 병원 침대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에밀은 오늘 간호사와 함께 병원 정원에 나갔다고 자랑했어요. 작은 나비를 보았다고 했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호텔방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 생각이 났어요.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 아버지, 에밀을 부탁드립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마틸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틸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여행을 계속할 필요 없으니 독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에밀은 제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여동생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많은 생과사를 지켜봐온 마틸다는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죠.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에밀을 살릴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틸다는 에밀을 사랑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죠. 마틸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니요? 에밀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벌써 끝을 이야기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대신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죠. 수십 개의 답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연락했던 병원들이었어요.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을 읽고 있을 때 뉴스 팝업이 화면에 떴어요. 제목에 심장수술이라는 단어가 보여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한 기사였어요. 서울의 심장센터에서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아이에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독일과 스위스의 의료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을수록 희망이 생겼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맞춤형 심장 모형, 로봇 기술을 활용한 정밀 수술, 그리고 80% 이상의 성공률이라니요. 저는 즉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서울심장센터와 박민재 교수라는 심장외과 의사에 대한 논문들을 발견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찾았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마틸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에밀과 함께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마틸다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제 확신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호텔 창문을 열었어요. 파리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어제는 그토록 무거웠던 마음이 오늘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구 반대편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표지판의 한글 글자들은 제게 신비로운 기호처럼 보였어요. 다행히 영어 안내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에밀은 긴 비행시간에도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죠. 마틸다는 에밀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약을 챙겼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층 빌딩들과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색채와 분위기였죠. 에밀은 제 무릎 위에 앉아 나지막이 물었어요. 여기서 정말 심장이 나아질 수 있냐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서울 심장센터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독일의 병원들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미리 예약해둔 박민재 교수와의 상담을 기다렸어요. 에밀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민재 교수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죠. 그는 에밀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박 교수는 에밀의 의료 기록과 스캔 결과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밀의 심장을 3D로 재구성한 모형이었죠. 박 교수는 에밀의 심장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에밀의 수술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3D 프린팅 기술로 에밀의 심장 모형을 만들어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 수술 시스템을 통해 정밀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저는 박 교수의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유럽의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눈빛과 꼼꼼한 설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틸다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약 70%입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밀의 경우 이 수술은 그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제 귀에 울렸어요. 유럽의 의사들은 모두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림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죠. 박 교수는 이어서 수술 과정, 준비 기간, 회복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수술을 진행하길 원하십니까? 마틸다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틸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이 에밀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네, 원합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숫자나 통계가 아닌 사람을 치료합니다. 에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럽의 의사들은 항상 숫자와 확률과 위험성을 말했지만 박 교수는 에밀을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밀은 일주일간 다양한 검사를 받았어요. 3D 프린팅 심장 모형이 제작되었고 의료진들은 이를 이용해 수술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이곳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밤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에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나아질까요? 저는 에밀의 작은 손을 꼭 쥐었어요. 제 손자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에밀, 우리는 한국을 믿어야 해. 박 교수님을 믿고 이곳의 기술을 믿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용기를 믿자. 에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을 믿어봐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의사, 낯선 기술이지만 이곳에서 에밀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에밀은 약 효과로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제 아들 프레데릭이 막 26이었을 때 그는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프레데릭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에밀을 부탁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영원히 눈을 감았어요. 프레데릭의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년 후 고향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에밀을 저에게 맡기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65세의 나이에 4살 손자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장난감 소리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밀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따뜻함이 제 딱딱한 마음을 녹였어요. 에밀이 5살 때 심장 문제가 발견되었죠.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국의 병원에서 에밀의 생명이 걸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마틸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오빠, 아직 안 주무셨네요. 마틸다는 제게 커피를 건네며 에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둘 다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죠. 가끔은 내가 프레데릭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제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마틸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었어요. 사고였잖아요. 그래도 그날 밤 내가 차 열쇠를 건네지 않았다면, 그가 운전하지 못했다면, 프레데릭은 성인이었어요. 자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빠가 자책할 필요 없어요. 마틸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논리만으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에밀을 위해 충분히 하고 있는 걸까? 이 수술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마틸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 떠난 건 오빠 잘못이 아니었어. 이번에도 오빠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틸다는 때로는 날카롭고 냉정했지만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프레데릭이 떠난 후 그녀는 제가 에밀을 키우는 것을 도왔죠. 간호사로서의 지식으로 에밀의 건강도 살펴주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워. 마침내 제 진심을 고백했어요. 마틸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박 교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에밀을 믿어요. 그 아이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 순간 에밀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놀라서 에밀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밀, 아직 안 잤니? 조금 잤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에밀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살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의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제 심장을 고치면 저도 할아버지처럼 자동차를 고칠 수 있게 될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저와 마틸다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에밀,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에밀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작은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느껴졌어요. 내일 이 심장이 14시간 동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에밀의 용기 앞에서 저도 강해져야 했어요. 마틸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밀과 저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마지막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죠. 저는 에밀에게 독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가 태어난 함부르크의 아름다운 항구, 크리스마스 시장, 그리고 언젠가 함께 가보고 싶었던 알프스 산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밀은 조용히 듣다가 점점 눈이 감겼어요. 에밀이 잠들자 저는 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 에밀.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을게.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평화를 느꼈어요.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에밀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곁에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태양은 이미 창문을 통해 병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에밀은 의료진에 의해 수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틸다와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마틸다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에밀을 이송용 침대에 실어 수술실로 옮기기 전 저희는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에밀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용기도 함께 있었어요. 곧 만나자, 에밀.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에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를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민재 교수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희에게 간단히 말했어요. 14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중간에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4시간. 그 시간 동안 에밀의 심장은 인공심폐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작은 가슴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첫 1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틸다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수술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쯤 마취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흉부를 열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술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에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잠시 안도했지만 아직 길은 멀었어요. 5시간째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틸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밀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8시간이 지나고 점심도 거르고 기다렸어요. 마틸다는 저에게 무언가 먹으라고 권했지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데이트가 왔어요. 3D 프린팅된 심장 모형을 이용한 복잡한 부분의 수술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로봇 수술 시스템을 사용해 미세한 혈관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10시간째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틸다는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상황을 유추했어요.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대기실 밖으로 나가 병원 채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모든 신에게 에밀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마틸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안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심장이 다시 안정적으로 뛰고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2시간은 상대적으로 고요했어요. 기다림에 지쳐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프레데릭을 보았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에밀은 괜찮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민재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그는 천천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에밀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박 교수의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틸다도 놀란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4시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박 교수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72시간이 중요해요. 에밀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에요. 박 교수는 이어서 수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3D 프린팅된 모형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한 덕분에 복잡한 심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은 사람의 손으로는 닿기 어려운 부위를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어요. 에밀의 심장이 잠시 불안정해졌지만 다행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니 다시 가슴이 조여왔어요. 박 교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14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에밀의 심장을 고치기 위해 싸워준 것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박 교수 앞에 무릎 꿇은 채로 그의 손을 잡고 이마에 댔어요. 독일에서는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감격의 눈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슈나이더 씨, 일어나세요. 저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에밀은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그 아이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틸다는 전문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회복 기간, 합병증 가능성,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 물었어요. 박 교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에밀의 회복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이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예후는 놀랍도록 긍정적이었습니다. 에밀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문제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밀이 평범한 아이처럼 뛰어놀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의료진들이 박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것은 팀의 승리였고 생명을 구한 승리였습니다. 박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저희에게 에밀을 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에밀을 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저희는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한 채 들어갔어요. 에밀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여러 튜브와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그의 작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표시된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기적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에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에밀 할아버지야. 다 끝났어. 너의 심장이 고쳐졌어. 이제 괜찮아. 그 순간 에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지만 아직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틸다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은 강한 아이예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빠. 중환자실을 나오며 저는 박 교수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에밀의 심장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적의 심장.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이곳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심장이었습니다. 에밀의 회복은 의료진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술 후 셋째 날 그는 인공호흡기를 떼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에밀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입술이 더 이상 파랗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 증거였습니다. 박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에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는 항상 에밀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박 교수는 에밀의 가슴에 붙어있던 모니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에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 내 심장 소리가 들리니? 아주 강하고 건강하게 뛰고 있어. 에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서 저희에게 말했어요. 이 심장은 에밀만의 심장이자 세상 모든 의사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심장이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밀의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수술 후 3주가 지난 어느 날 박 교수는 에밀에게 병원 밖으로 나가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밀은 기뻐하며 휠체어에 앉았어요. 저희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서울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에밀은 손을 뻗어 벚꽃 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꽃이 너무 예뻐요. 에밀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웃음인지요. 마틸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는 에밀에게 마지막 검진을 하고 퇴원 처방전을 건넸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독일로 바로 돌아가지 말고 서울에서 며칠 더 머물러 보세요. 에밀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어요. 에밀은 병원 밖 세상을 보는 것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다양한 음식 냄새가 그를 설레게 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에밀을 위해 한복을 빌렸어요. 작은 파란색 한복을 입은 에밀은 마치 동화 속 왕자 같았습니다. 그는 신기한 듯 궁궐의 화려한 색채와 건축물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이 건물들은 어떻게 지었어요? 독일 성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국 건축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경복궁 뜰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걷는 것이 힘들지 않아 보였어요. 경복궁의 한 정자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에밀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왜 한국에 왔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 심장을 고치기 위해서였지. 에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을 찾기 위해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은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박 교수님이 그랬어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그게 제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래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틸다는 에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박 교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었어요. 저희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에밀은 처음 먹어보는 불고기와 김치에 즐거워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진심을 담아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히 에밀의 심장을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밀은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의 심장은 이제 한국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나라였어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에밀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새롭게 태어난 심장의 리듬입니다. 마틸다는 다른 좌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함부르크에 도착하자 낯익은 풍경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에밀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에밀의 주치의는 저희의 귀국 소식을 듣고 즉시 내원을 요청했어요. 그는 에밀의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에서 정말 수술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의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심장센터에서 박민재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떻게 한국의 의사가? 유럽의 전문가들도 시도하지 않은 수술을. 그의 반응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 저도 똑같은 의구심을 가졌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나라는 제가 몰랐던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헌신, 그리고 열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의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에밀의 건강 상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에밀에게 추가 검사를 제안했고 모든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에밀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2달 후 학교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했지만 그 외의 모든 활동에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에밀의 담임 선생님은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이 학교에서 특별한 숙제를 받아왔어요. 내가 경험한 가장 특별한 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에밀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학교에 초대받았어요. 교실에서 에밀은 자신이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병에 대해 그리고 한국으로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에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독일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그 사이에는 붉은 심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심장은 두 나라를 연결해요. 제 몸에 있는 심장처럼요. 에밀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며 에밀을 안아주었어요. 저는 교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네가 원할 때 갈 수 있어. 에밀은 기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밀의 심장을 고친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았고 기적을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작업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자동차 모형을 꺼냈어요. 은퇴 후 취미로 만들던 것이었죠. 이제 에밀과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그의 작은 손이 제 손과 함께 기계를 만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창밖으로 함부르크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멀리 서울의 하늘도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겠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세상 모든 엔진은 멈출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에밀의 심장은 이제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한 의사의 헌신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엔진만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희망을 믿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나라, 한국. 그 나라는 에밀의 심장뿐 아니라 저의 인생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